한때 혐오스러운 가식녀로 낙인 찍힌 앤 해서웨이. 몇몇 악플러들의 선동이라 넘어가기엔 2025년 현재까지 그 혐오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 불법으로 나타난 파파라치의 진상이 계속되자 앤 해서웨이가 직접 나서서 사건을 중재하는 영상인데요. 관계자는 이미 잔뜩 화가 나 있지만 앤 해서웨이가 침착하게 파파라치를 타일렀죠. 뒤쪽 스태프도 그녀의 모습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엔 여전히 뜬금없는 성형과 외모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평범한 여자가 인기 많은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조롱하는 글이 넘쳐나죠. 그녀는 원래 못생겼지만 성형으로 예뻐졌을 뿐이고 특히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가증스럽다는 댓글은 단골 내용입니다. 앤 해서웨이에 대한 증오는 사실 그녀가 할리우드에서 험난한 사건들을 겪는 과정에서 점차 진화해온 걸 알 수 있는데요. 디즈니 대박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원래 주인공으로 앤 해서웨이를 캐스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 키어스틴 번스트, 아만다 바인즈 등 잘 나가는 아역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리브 타일러가 감독의 마음에 들었죠. 당시 앤 해서웨이는 독립영화 천국의 건너편 촬영을 위해 뉴질랜드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LA를 경유하게 되면서 잠시 호텔에 머물고 있던 그때 디즈니에서 오디션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기에 앤 해서웨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오디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의자에서 떨어지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게리 마샬 감독은 바로 그 칠칠 맞고 긴장한 앤 해서웨이의 모습이 영화의 주인공 미아와 겹쳐 보였죠. 그럼에도 감독은 이름 있는 배우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끝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린 건 그의 손녀들이었습니다. 손녀들은 앤 해서웨이의 사진을 보자마자 머리카락이 진짜 공주 같다며 그녀를 꼭 캐스팅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게리 마샬 감독은 영화의 관객이 될 아이들의 감각을 믿고 앤 해서웨이를 캐스팅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공은 조금 통통한 게 어울리니 체중을 약간만 늘려오라고 했죠. 앤 해서웨이는 영화의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오르골 옆에 놓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은 실제 앤 해서웨이의 아버지 제럴드 해서웨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고양이 펜루이 역시 앤 해서웨이가 실제로 키우던 고양이였죠. 변신 전 미아의 머리가 너무 엉켜 빗이 부러지는 장면이나 코에 모공 스트립을 붙이는 장면 역시 모두 앤 해서웨이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한편 게리 마샬 감독은 영화 중간에 자신의 대표작 귀여운 여인을 오마주하는 장면을 숨겨놓았습니다. It happens all the time. I'm sorry. It happens all the time. 일부러 웨이터 역을 연기하는 배우도 같은 배우로 섭외했죠. 2001년 7월 29일 개봉했는데 영화는 개봉 첫 주 러시아워2 혹성 탈출에 이어 박스오피스 3위를 차지하며 초반부터 흥행 조짐이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작비 2,600만 달러로 약 5배가 넘는 1억 6,530만 달러 수익을 벌어들였죠. 이날 이후 앤 해서웨이는 매년 영화 개봉 날짜를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날은 제 꿈이 이루어진 날, 제 동화가 시작된 날이에요.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버린 탓에 앤 해서웨이에게는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꼬리표가 붙어버렸고 그녀는 이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엄청난 싸움을 시작해야 했죠. 이후 약 3년 동안 그녀에게 들어오는 역할은 거의 대부분 공주 캐릭터였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인터뷰에서도 마지막 질문은 늘 공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로 끝났죠. 이후 앤 해서웨이는 이미지 변신을 꾀하기 위해 영화 니콜라스 니콜비에 출연해 단아한 여성을 연기했지만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뒤 엘라 인챈티드에 캐스팅되며 또 한 번 공주 역할을 맡았죠. 이 작품에서 앤 해서웨이는 직접 춤을 추고 노래까지 불렀지만 스토리가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영화는 결국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만 이 영화를 통해 앤 해서웨이는 상대 배우였던 휴 댄시와 교제를 시작하게 되죠. 참고로 뚝 부러져 보이는 앤 해서웨이는 의외로 연애에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첫눈에 쉽게 빠지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선하다고 항상 믿어왔었어요. 앤 해서웨이는 한번 마음이 열리면 상대에게 빠르게 다가갔고 마음의 장벽도 쉽게 허물어뜨리는 타입이었죠.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사생활을 숨길만 한데 당시에 앤 해서웨이는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모든 걸 내보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잘 모르는 남자를 100% 믿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곧 깨닫게 되죠. 연달아 흥행에 실패했지만 타고난 미모와 연기력을 바탕으로 앤 해서웨이는 두 작품에 캐스팅됩니다. 하나는 배우로서 풍부한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오페라의 유령 여주인공인 크리스틴 다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린세스 다이어리의 후속편에서 다시 한번 주연을 맡는 것이었죠. 사실 프린세스 다이어리는 디즈니 측에서 후속편 제작을 강력하게 원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앤 해서웨이는 이 제안 앞에서 꽤 오랫동안 망설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사랑했던 그녀는 종종 후속편은 전작 팬들의 사랑을 이용해 오로지 돈을 더 벌어들일 목적으로 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프린세스 다이어리2는 감독이 그대로였고 팬들이 사랑하는 미아의 모습을 담았기에 앤 해서웨이는 프린세스 다이어리2를 선택했습니다. 오페라의 유령은 배우 에미 로섬에게 넘어갔죠. 영화의 시작 부분에는 게리 마셜 감독의 시그니처 장면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It happens all the time. 영화는 흥행에 또다시 성공했지만 평론가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앤 해서웨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공주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고 하루빨리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건 대부분의 아역 스타들이 겪는 성장통입니다. 아역 스타들은 귀여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각기 다른 선택을 내리는데 그중 가장 효과적인 건 노출을 통해 더 이상 아이가 아닌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앤 해서웨이의 선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 2를 촬영 도중 브로크백 마운틴 영화 오디션이 열리게 됩니다. 이 작품은 앤 해서웨이의 변신을 위해 꼭 필요한 작품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동성애를 다룬 이 작품은 결혼한 카우보이가 아내 몰래 남성과 관계를 맺는 스토리와 함께 여주인공에게도 과감한 노출 연기가 요구되는 작품이었죠. 문제는 앤 해서웨이가 영화 촬영 중이어서 도저히 오디션을 보러 갈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민하다 프린세스 다이어리 2 촬영 도중 점심시간에 공주 복장 그대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이안 감독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공주 드레스는 무시하고 연기만 봐달라고 부탁했죠. 이안 감독은 앤 해서웨이의 전작들인 공주 영화를 보지 않았어서 다소 충격적인 비주얼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녀의 눈빛과 에너지를 보고 결국 캐스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영화로 앤 해서웨이는 확실하게 연기력을 증명하게 되죠. 이후 영화 하복에서도 마약과 매춘에 빠진 LA 상류층 소녀를 연기하며 또 한 번 수위 높은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이 작품을 기점으로 앤 해서웨이는 점차 성인 배우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그러나 곧 한 남성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파엘로 폴리에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던 청년 사업가였죠. 21살이 된 앤 해서웨이는 한 친구의 소개로 라파엘로 폴리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이탈리아 출신의 부동산 개발업자라 소개했죠. 그는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억만장자 로널드 버클의 투자를 받아 무려 바티칸 교황청 자체를 매입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앤 해서웨이와 연인이 되자 초호화 데이트를 준비했습니다. 숙소는 매번 리츠 칼튼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했고 파티에 참석할 때는 1억 원에 달하는 전세기를 빌렸죠. 사랑에 푹 빠진 앤 해서웨이는 언론 앞에서 남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며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신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했죠. 특히 그녀가 반했던 부분은 그의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라파엘로는 기부를 많이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앤 해서웨이는 그의 이런 모습이 최음제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자들을 꼬시고 싶으면 아이들에게 백신을 놓아주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렇다고 이들의 관계가 늘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라파엘로는 고집이 센 성격이고 앤 해서웨이는 감정에 솔직한 편이어서 둘은 자주 부딪혔고 헤어졌다 다시 사귀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만나기만 하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며 애정 행각을 이어나갔죠. 그렇게 둘은 4년을 사귀었습니다. 이 시기에 앤 해서웨이는 커리어적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캐스팅된 것이죠. Miranda, about last night. The new Harry Potter book for the twins. Okay, I'll go down to Barnes & Noble right now. Twins want to know what happens next. 지금 와서 보면 이보다 완벽할 수 없는 캐스팅이지만 오디션 당시만 해도 앤 해서웨이에게는 공주 연기 전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제작사 측에서는 캐스팅을 망설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작진의 1순위 후보는 레이첼 맥아담스였습니다. 퀸카로 살아남는 법과 노트북을 통해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증명했기 때문이었죠. 그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 나탈리 포트만, 커스틴 던스트 등이 거론됐고 앤 해서웨이는 9번째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절박해진 앤 해서웨이는 직접 영화 제작사 임원을 찾아가 자신을 꼭 캐스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를 선보였습니다. 대본을 분석했고 앤디 캐릭터에 대한 해석도 정리해 임원에게 직접 보여주며 열정을 어필했습니다. 그래도 제작사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캐스팅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앤 해서웨이를 구해준 건 다름 아닌 대선배 메릴 스트립이었습니다. 그녀는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을 보고 앤의 연기에 큰 감명을 받아 제작진에게 전화해 그녀를 캐스팅하자고 추천했죠. 촬영 첫날 긴장으로 굳어있던 앤 해서웨이에게 메릴 스트립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앤, 너는 이 역할에 정말 잘 어울려. 우리가 함께 일하게 돼서 너무 기뻐.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너에게 해줄 마지막으로 다정한 말이야. 메릴 스트립은 냉혹한 상사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일부러 앤과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참고로 메릴 스트립은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음 작품부터는 메소드 연기를 지향하고 악역을 맡더라도 다른 배우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반면에 앤 해서웨이는 영화 속 라이벌 역할을 연기한 에밀리 블런트와는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다가간 건 앤 해서웨이였습니다. 에밀리 블런트에 따르면 당시 그녀는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었고 조연에 불과했는데 앤 해서웨이가 먼저 다가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후 둘은 절친이 되었고 1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를 응원하고 있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흥행에 성공하며 앤 해서웨이는 다양한 작품에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비커밍 제인에 출연해 문학사 최고의 여작가 제인 오스틴을 연기했고 스파이 영화 겟스마트에도 출연하게 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풀려가는 듯 보이던 그때 단 한 통의 전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2008년 6월 23일 저녁, 앤 해서웨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신 뒤 라파엘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라파엘로는 자신이 CEO로 있던 폴리에리 그룹의 홍보 담당자 멜라니와 함께 있었는데 마치 옆 사람에게 누구와 통화하는지 들으라는 듯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죠. 자기? 왜 전화했어? 이날 앤 해서웨이는 더 이상 라파엘로와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2주 전 한 차례 헤어진 상태였지만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여지를 남겨둔 관계였기 때문에 앤은 그걸 이번엔 깔끔하게 정리하려 했죠. 이런 앤의 마음도 모른 채 라파엘로는 자신의 생일 파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나 이번 30번째 생일은 특별히 이탈리아의 카프리 섬에서 보내려고 해. 자기도 꼭 왔으면 좋겠어. 긴 침묵 끝에 앤 해서웨이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앞으로도 항상 사랑할 거야, 알고 있지?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6시간 뒤 라파엘로의 집에 FBI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라파엘로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곧바로 법정으로 데려갔죠. 알고 보니 라파엘로의 모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바티칸 교황청 매입을 주도하겠다며 여러 투자자들에게 돈을 끌어모았지만 사실은 교황청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주교들은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었죠. 라파엘로는 다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성직자 2명에게 돈을 주고 출장에 동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마치 교황청 인맥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홍보에 활용했다고 합니다. 라파엘로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뷰티 플래닛이라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주장했지만 막상 이 사업은 수익을 내지 못했고 2002년 파산하게 됩니다. 그는 앤 해서웨이와 함께 뉴욕의 월 5천만 원짜리 복층 집에서 동거 중이었지만 실제로는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부자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자신이 계산하겠다고 나섰다가 카드가 긁히지 않자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를 넘기고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에는 송금했지만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짓말로 시간을 끌었다고 하죠. 아무것도 없었던 라파엘로에게 유명인 앤 해서웨이는 가장 그럴듯한 액세서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앤 해서웨이를 보고 라파엘로를 믿었고 그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했죠. 가장 먼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앤 해서웨이의 아버지 제럴드 해서웨이였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라파엘로 폴리에리의 뒤를 캤죠. 언론에서도 슬슬 라파엘로가 사기꾼 같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앤 해서웨이는 끝까지 라파엘로를 믿었습니다. 앤은 라파엘로 대신 뉴욕 복층집 월세를 내주었고 언론의 의혹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라 치부했죠. 그러나 결국 앤 해서웨이도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앤 해서웨이가 6월 23일 마지막 전화를 걸 무렵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고 합니다. 다만 FBI 수사를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FBI는 무방비 상태의 라파엘로를 손쉽게 체포해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빼돌리고 그 자금을 해외로 세탁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자금 세탁 5건, 전신 사기 6건, 그리고 조직적 사기 공모 혐의까지 모두 합쳐 12건의 중범죄였죠. 감옥에 갇힌 라파엘로는 전 연인이었던 앤 해서웨이에게 2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앤 해서웨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나 그녀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앤 해서웨이는 라파엘로가 선물한 은시계, 반지, 팔찌, 귀걸이를 반납해야 했고 함께 살던 집에서도 나가야 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앤 해서웨이가 간접적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걸 이유로 그녀를 사기꾼의 여자친구라 부르며 일정 부분 범죄에 동조했다는 추측성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앤 해서웨이, 다행히 그녀 곁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갈 곳 없는 자신에게 방 한 켠을 내주었고 대중들 역시 그녀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점차 알아보기 시작했죠. 이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담배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커리어를 이어나갔죠. I also gave up meat and fish and fun. 그러나 앤 해서웨이는 얼마 안 가 더 큰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이상한 건 이번에는 범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도 앤 해서웨이는 더 욕을 많이 듣게 되었죠. Oh my gosh, you're all real. Wow. 앤 해서웨이는 오스카 시상식의 공동 진행자로 배우 제임스 프랑코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상식이 시작되자마자 둘의 호흡은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앤 해서웨이는 과하게 밝았던 반면 제임스 프랑코는 지나치게 무심해 보였죠. 특히 감정이 많이 실린 앤 해서웨이의 멘트에 제임스 프랑코가 눈을 굴리며 비꼬듯 와우라고 받아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후에도 둘은 시상식 내내 어색한 호흡을 이어갑니다. So here we are and it's Hollywood's biggest night. And it's
Very exciting for both of us because we're both nominated. 원래 오스카 시상식에서 진행자들이 일부러 티격태격하는 케미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그런 연출로 보기엔 너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기에 시상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공부에 관심 없는 인기남이 모범생이랑 같이 발표하면 생기는 일, 제임스는 노력을 안 했고 앤은 노력이 너무 과했어 등 둘을 지적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죠. 게다가 제임스 프랑코의 인터뷰가 불시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제임스는 오스카 시상식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앤 해서웨이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래요. 그녀 옆에 있으면 주머니곰도 차분해 보인다니까요 라고 대답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죠. 앤 해서웨이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너무 오버한다, 과하게 의욕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라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빴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스카 시상식 전만 하더라도 둘이 껴안고 인터뷰를 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무대에 올라서 둘의 케미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것뿐이었죠. 하지만 대중들은 자세한 속사정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논란의 화살은 앤에게로 향했고 그렇게 그녀를 향한 혐오가 점차 쌓여갔죠. 당시 앤 해서웨이는 배트맨 시리즈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캐트우먼으로 이미 캐스팅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중은 꼴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하차 운동을 벌였죠.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앤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Oops. Nobody told me it was uncrackable. Good night, Mr. Wayne. 완벽히 캐트우먼 역할을 소화했죠. 아이러니하게도 앤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녀를 미워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트집을 잡았죠. 같은 해 앤 해서웨이는 레미제라블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는데 이 역시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함께 보시죠. It came true. Thank you so much to the Academy for this. 앤은 수상 소감 대부분을 지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함께 작품에 출연한 동료 흐쟁맨부터 스태프까지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감사를 표했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하나에만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Here's hoping that someday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misfortunes of Fontaine will only be found in stories and never more in real life. 예의 있고 겸손한 수상 소감이었으나 두 가지 면을 중심으로 비난이 폭발했는데 첫 번째는 그녀가 선택한 드레스였습니다. 앤은 연분홍색의 가슴 부분이 약간 강조되는 드레스를 입었는데 일부러 관심을 받기 위해 드레스를 선택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논란이 된 이후 앤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상식 때 입을 드레스가 급하게 바뀌어 제대로 체크를 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밝혔죠. 또 하나 논란이 되었던 것은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앤 해서웨이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했는지 댓글을 함께 보시죠. 그녀는 너무 가식적이야. 매번 상 받을 때마다 놀라는 척 하잖아. 자기 이름 불릴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연기라니. 그리고 결국 오스카상 받으면서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러는데 정말 수상을 하게 되어 놀란 것도 꿈이 이루어졌어요 감탄하며 말한 것도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되었죠. 앤에 대한 혐오는 극에 치달아 그녀의 커리어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스카 수상 이후인데도 앤에게 대본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영화계에는 앤을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버렸죠. 다행히 전작에서 합을 맞췄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의 아멜리아 브랜드였죠. 앤 해서웨이는 어차피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할 거라면 차라리 솔직하게 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마다 진심을 보여주는 대답으로 사람들의 평가를 조금씩 바꿔나갔죠. 예를 들어 오스카 시상식 호스트를 맡았을 때 지나치게 들떠 보였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화면으로 보니까 저도 이해되더라고요. 약간 제정신 아닌 치어리더처럼 과하게 보였어요. 인정하는 식이었죠. 그렇다고 무례함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인터뷰어가 몸무게를 묻자 앤은 단호하면서도 우아하게 선을 그었죠. How much weight have you lost to get into this shape right now? You did not just ask me that No, I'm just question. saying, you're like, what a forward whoa. young man you are. My goodness. 혐오의 시대를 견디게 해준 사람은 바로 남편 아담 슐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앤이 사기꾼 라파엘로와 헤어진 그해 팜스프링스 영화제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앤은 끔찍한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앞으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런데 아담을 본 순간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고 합니다. 앤은 옆에 있던 친구에게 나 저 남자랑 결혼할 것 같아 예언했죠. 앤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아담의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까지도 전 남자친구에 관한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아담 앞에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당신을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믿고 싶어요.
이 고백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보석 디자이너였던 아담은 앤을 위해 약혼 반지를 직접 만들어 청혼했습니다. 2012년 9월 앤의 예언대로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두 아이의 부모가 되어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커플이 너무 사이가 좋다 보니 인터넷에서 환생 이론까지 등장했는데요. 바로 극작가 셰익스피어와 그의 아내 앤 해서웨이가 현대의 아담 슐먼과 앤 해서웨이로 환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생전 아내에게 다음 생애에 당신은 정말 유명해질 거야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우리 앞으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약속했고 약 400년이 지나 다시 만났다는 것이죠. 이들의 결혼 기념일 400주년에 앤 해서웨이가 태어났고 남편 아담 슐먼은 셰익스피어와 생년월일이 같으며 얼굴도 거의 똑 닮았다는 이유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셰익스피어의 생년월일은 1564년 4월 23일로 추정되고 아담 슐먼의 생년월일은 1984년 4월 2일로 날짜는 다소 차이가 있고 셰익스피어의 결혼기념일은 1582년 11월 27일, 앤 해서웨이의 생년월일은 1982년 11월 12일로 세부 날짜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름도 같고 분위기도 닮고 생일도 비슷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두 커플을 응원하고 있죠. 이렇게 앤 해서웨이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하나 싶었지만 최근 또 한번 그녀를 향한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확 달라진 얼굴이 문제였죠. 한동안 자연스러운 주름이 보였던 얼굴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매끈하고 탱탱한 20대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름 제거 수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머리를 바짝 묶은 사진에서 헤어라인 근처에 미세한 자국처럼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수술을 위한 절개 부분이라며 논란은 더욱 커져나가고 있죠. 그러나 일부 혐오 댓글과 달리 16세에 데뷔한 앤 해서웨이는 어느덧 4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중들의 미움 때문에 대본이 끊기기도 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결국 그녀의 매력을 알아봐 주었죠. 2026년에 앤 해서웨이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후속편, 놀란 감독과 함께하는 오디세이 등으로 또 한 번 관객 앞에 설 예정입니다. 중국 고전 책은담을 쉽게 엮은 책 초역 책은담에는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남들이 나를 떠받드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호화로운 옷을 받드는 것이고 낮은 지위에 있을 때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가 걸치고 있는 남루한 옷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대중들은 한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할 때가 많으니 이들의 피상적인 평가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에 노출되어 대중들의 평가를 받았던 앤 해서웨이 역시 처음에는 이들의 시선에 흔들렸지만 결국 자신의 중심을 잡아나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초역 책은담, 저자 홍자성.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